오늘은 아마 그리스 문명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본토의 문명이 쇠락하고 전 세계로 그리스 문명이 확산되는 그 과정, 그게 바로 헬레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명이 또 하나의 세계 문명으로 확산되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아마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문명은 말할 것도 없고 동양 문명에도 이 헬레니즘의 영향이 굉장히 깊고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책의 여러 장면에서 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헬레니즘이 무엇인가? 헬레니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 문명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 본토에 국한됐던 그 문명에서 동양이라고 할 수 있었던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확산되는, 말하자면 그리스가 새롭게 재탄생하는 문명의 모습이 헬레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헬레니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헬레니즘이 어떤 양태로 나타났고 지금 현대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아마 그 고리를 여러 군데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는 이러한 헬레니즘의 정신을 오늘날에 되살릴 수 있는 우리의 지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서양이 공존하는 그런 방향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그리스 문명의 재탄생 헬레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헬레니즘이라는 말 자체가 새롭게 조어된 말입니다. 헬레네스라는 말은 아시죠? 그리스가 국가 명칭이 영어로 우리가 그리스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라고 부르지 않죠. 원래 국가 정식 명칭은 뭘까요? 그리스라는 게 국가명이 아니에요. 모르셨죠? 네. 헬레닉 리퍼블릭이에요. 헬레닉 공화국이에요. 헬레네스의 나라거든요. 헬레네스의 후손들의 나라기 때문에 헬레네스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리스를 뭐라고 그랬냐면 히랍이라고 그랬어요. 히랍이 바로 헬레네스, 헬라스. 헬레네스가 사는 땅을 헬라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 헬라스예요. 헬라스라는 말을 가차로 할 때, 한자에 가차로 할 때 비슷한 음가를 취해서 히랍이라고 한 거예요. 도이치란트를 독일, 폴란드를 화란 이렇게 했듯이. 그래서 그리스가 원래 헬레네스가 사는 헬라스의 땅이었고,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면 그리스 정신, 그리스 문명, 그리스 문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헬레니즘이라는 걸 당대에 얘기했던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헬레니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은 요한 드로이젠입니다. 요한 드로이젠은 그리스 로마 역사가인데, 이 역사가가 쭉 그리스 문명을 계속 로마까지 이어지는 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동안의 그리스 문명하고 또 다른 문명이 있더라. 그래서 특징적인 문명이 나타나는 그 시기를 딱 포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드로이젠이 기원전 330년부터 기원전 30년까지의 300년을 두고 헬레니즘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기원전 356년에 태어났죠. 56년에.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동방 원정을 시작한 때부터 그 헬레니즘의 마지막 왕조인 이집트 왕조가 무너질 때까지가 바로 헬레니즘 문명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시기 구분이 아주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결국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알렉산드로스가 열었고 닫은 그런 시대였다. 그 300년이란 작지 않죠. 이 300년이 굵직한 그런 발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그 헬레니즘을 보통 이야기할 때 상징으로 이러한 것들을 표현을 합니다. 이거 올리브죠. 올리브 잎.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건 이오니아식, 이오니아 양식의 기둥 양식이죠. 그리스 문명을 뜻하는 겁니다. 헬레니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 문명의 총화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 문명을 누가 만들었다는 건가? 또 그리스 문명에 이어서 더 확대한 헬레니즘의 창시자들은 누구인가? 그리스 문명은 헬레네스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헬레니즘이라고 명명한 이 시기의 문명의 창시자는 바로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 시작을 뭘로 상징할까 생각했는데 저는 이 그림이 가장 헬레니즘의 출발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면 올림피아스예요. 알렉산드로스의 어머니죠. 알렉산드로스가 여기 올림피아스가 알렉산드로를 누구에게 연결하느냐?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렸을 때 알렉산드로스를 13살부터 17살까지 정도까지 그 아주 중요한 사춘기 시대를 교육을 했거든요. 3년 넘게. 이때 알렉산드로스의 철학이 다 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동방 원정을 통해서 헬레니즘이 시작됐지만 헬레니즘의 핵심적인 꽃은 누가 심어준 거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 영향을 여러분들이 이따가 헬레니즘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가 굉장히 상징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성장기에 있었던 알렉산드로스에게 세계관, 철학 다 가르쳤죠. 다만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것을 이행하지 못했던 건 딱 하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도시국가 내에 그 번영을 추구했지만 알렉산드로스는 거기에 고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이미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가 이미 동방 원정 계획을 세워놨고 알렉산드로스가 왕에 즉위할 때는 1만 명의 군사가 이미 동방에 가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알렉산드로스는 아버지는 동방 원정을 전혀 하지 않았고 알렉산드로스가 주장을 해서 간 걸로 이렇게 대개 알려 있는데 아닙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시작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지금 헬레니즘의 기본 출발의 발상을 시작한 건 바로 필리포스 2세예요. 그런데 필리포스 2세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무슨 세계 문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헬레니즘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명의 변화는 의도됐던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얻어진 거였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뭐냐?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가 세 차례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굴욕을 당했기 때문에 바로 페르시아를 한번 복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였죠. 말하자면 영토 확정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제국을 키우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정벌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로스 3세 알렉산드로스죠. 알렉산드로스가 바로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출발의 핵심의 근간에는 실제 등장인물은 등장하지 않지만 알렉산드로스의 정신적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특히 알렉산드로스에게만 끼친 게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때 알렉산드로스를 가르칠 때 동문수학하던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귀족 자제들이 있거든요. 귀족 자제들을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헬레니즘의 문화를 만드는 각 나라의 장군들, 왕들이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아주 핵심 측근이자 친구들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동문수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그대로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것이 실제 실행되는 계기는 바로 동방원정이죠. 알렉산드로스가 어쨌든 동방원정을 했기 때문에 헬레니즘이 실질적인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원정 10년 동안 원정을 합니다. 왕으로서 13년 재위하면서 10년 동안을 정말 전쟁터를 누비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마케도니아에서 출발을 해서 이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바로 여기 페니키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되죠. 이게 빨간 선으로 그은 요 선 내가 제국의 판도입니다. 이 제국의 판도는 페르시아가 개척했던 그 당시보다 더 넓어진 거죠. 페르시아는 그리스까지는 점령을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역사상 동서양을 통틀어서 최대의 판도가 나왔던 거죠. 알렉산드로스가. 그 다음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했던 것은 몽골이었습니다. 몽골. 자, 그런데 알렉산드로스가 다 원정을 마치고 여기 바빌론에서 사망하게 되죠. 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스의 사망은 정말 엄청난 격동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죠. 아까웠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사실은 죽을 때 많은 준비를 해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혈기왕성할 때였고 자기는 아라비아나 더 구석구석을 더 누비고 싶었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사막 지역까지 다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나름의 또 다른 정벌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후계자를 양성할 생각을 전혀 안 했죠. 평소에도 정말 그 알렉산드로스에게 도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크게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또 적당하게 견제를 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알렉산드로스가 죽으면서 유언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 후계자를 어찌하오리까 했더니 가장 강한 자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강한 자가 누구일까? 이게 이제 비밀이라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알렉산드로스는 가장 강한 자에게 후계를 물려주면서 이렇게 대제국의 판도를 정말 누구일지 모르는 주인에게 넘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일의 제국은 알렉산드로스가 만든 거였는데 그가 죽으면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강자임을 입증하려고 들었죠. 그래서 초기에 가면 한 10여 명이 막 왕과 장군들이 자기 나름의 자기가 총독으로 있던 그런 지역을 토대로 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해서 나라를 막 세우게 됩니다. 가장 크게 유명했던 게 셀레우코스,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안티고노스,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의 카산드로스 등등의 한 서너 명은 굉장히 강자였고 나머지도 보면 소왕국을 차지하면서 나도 왕이다. 사실은 요 하나하나도 엄청나게 큰 나라죠. 이미 아테네나 뭐 스파르타가 비교할 바가 아닐 정도로 작은 영토조차도 굉장히 큰 나라죠. 어쨌든 저렇게 이제 뭐 4분 5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4분 5열 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변화가 있게 되죠. 강자들이 더 소국들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요 지중해 연안 소아시아하고 지중해 연안 지역, 에게의 연안 지역을 안티고노스, 그 다음에 페르시아 본토 지역을 셀레우코스,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등등이 가장 강자로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 세 사람이죠. 제가 이제 얘기한 이 세 사람이 가장 큰 제국을 땅의 면적으로는 셀레우코스는 소아시아에서부터 지금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지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역을 했으니까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죠.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 그 다음에 안티고노스는 소아시아하고 본토까지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 장수했던 나라는 어딜까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예요. 프톨레마이오스가 바로 이집트를 점령했고 거기에 왕조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헬레니즘이 종료되는 기원전 30년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끝나는 해예요. 끝나는 해.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원정을 시작한 때부터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집트 왕조가 문을 닫는 그때까지가 헬레니즘 시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헬레니즘의 파노라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헬레니즘이 어떤 양태로 다 나타났는가. 지금부터 이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결국 알렉산드로스가 그의 활동을 통해서 판도와 영향, 그가 했던 행동들, 그가 요구했던 정책들 이런 것들의 총화로 나타난 게 헬레니즘이에요.
그래서 헬레니즘을 이해하려면 우선은 알렉산드로스가 무슨 일을 했는가, 무엇을 추구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추구했던 게 상당 부분 헬레니즘의 핵심 문화의 한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알렉산드로스가 후세에 크게 지금 영향을 많이 준 것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로스의 이 결단력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 후대 그 친구들이라고 했던 많은 그 장군들, 뛰어난 친위대 장군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담을 수 있었던 무용, 그러니까 각종 전쟁에서의 전투 이런 것들도 따라가기 어려웠지만 가장 따라가기 어려웠던 것은 통찰력, 그 다음에 결단 이런 부분이 뛰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의 생각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종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나타납니다. 이건 보면 여러분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낱마처럼 다 얽혀 있는 것들을 문제를 풀기 어려운 것을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르디우스가 어디냐면 터키 중부 지방이 있어요. 아나톨리아 지방인데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전에 제가 미다스 전설 얘기했죠. 미다스. 손으로 만지면 무엇이든지 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의 나라예요. 고르디온이. 미다스, 마이다스 이렇게 하죠. 그 미다스가 살던 곳인데 거기에 이제 알렉산드로가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느냐?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아주 오래된 전설인데 그게 신에게 바치는 마차예요. 그런데 그 마차에 그 매듭이 지어진 게 있었는데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자가 동방을 지배한다라는 이 지금 거기에 예언이 신탁이 걸려 있는 매듭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현자들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오면 이 매듭을 풀려고 도전을 했지만 수백 년 동안 풀지를 못했던 겁니다. 미다스 시대부터 있을 때. 자, 이거를 못 풀었는데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는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설이 있는 고르디온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찾아가서 그거를 풀게 됩니다. 그럼 많은 대신들이 내가 풀겠다라고 하니까 다 몰려왔죠. 근데 아무도 못 푸는 걸 과연 이 세상 사람 누구도 풀 수 없는 매듭을 얽히설키 있는 매듭을 어떻게 푸냐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풀었습니까? 그렇죠. 단도로 단칼에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발상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매듭을 해보면 풀으려고 할수록 엉키잖아요. 보이스카우트에서는요. 제일 많이 연습시키는 게 매듭을 묶었다 풀었다 하는 거예요. 아시죠? 보이스카우트에서. 왜냐면 그 들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텐트 치고 야영 생활도 하고. 그 매듭 묶었다 푸는 것도 중요한 수련 중에 하나예요. 근데 풀기 쉽지 않거든요. 막. 풀으려고 할수록 엉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르디우스 매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무도 못 풀었던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발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걸려 있었던 신탁대로 그는 바로 동방을 다 제패하고 말죠. 자, 그래서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알렉산드로스가 풀었던 거는 굉장히 회화나 예술 작품에서도 아주 많은 상상력을 주기 때문에 많이 애용이 됩니다. 여기 실제 가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왕릉이 참 특이하게 생겼다. 이집트 갔을 때 피라미드하고는 또 달랐어요. 여기는 우리 신라 고분 같은데 신라 고분보다 한 10배 정도 이상 큰 그냥 산이에요. 엄청 큰 산이에요. 이게 지금 미다스의 무덤 또는 미다스의 아버지의 무덤으로 추정합니다. 이 고르디온이라는 도시에 남아 있어요. 그 앞에 조그만 이제 박물관이 있고, 요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발견됐던 목곽을 이렇게 그대로 전시해 놨는데, 특이하게 그 이집트처럼 석실을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여기는 굉장히 큰 통나무로 만든 목곽으로 만들어 놓고 시신을 거기다 보관을 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필리포스 2세 무덤이라고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것도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무덤 양식에서 이집트하고는 또 다른 동방적 모습이에요. 네, 동방적 모습. 그 페르시아도 또 이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가 헬레니즘의 여러 가지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고 했는데 알렉산드로스가 끼친 건 첫째 군사적 측면입니다. 군사적으로 헬레니즘 시기에 그 이전까지의 전술, 전략, 무기 체계와 전혀 다른 것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 알렉산드로스가 새롭게 만들어낸 게 그게 첫 번째가 알렉산드로스가 두각을 나타내는 첫 번째 계기가 뭐냐? 헤타이로이. 그 친구들이라는 기병대, 친위 기병대. 이게 마케도니아의 최고의 주력 부대로 이게 성장을 하죠. 이 친위 기병대는 그 당시에는 사실은 기병이라는 게 중장보병이 기본이었고 중장보병의 측면을 보호하는 역할밖에 안 했습니다. 기병들은. 기병이 실제 전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투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기병으로 우선 지난번에 테베하고 아테네하고 같이 연합군하고 전쟁할 때도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기병대가 쐐기 모양으로 뚫고 들어가서 분쇄를 했죠. 그 기병대의 활약을 굉장히 보여줘서 그 전까지 있었던 전쟁 양상을 보병 위주, 즉 중무장 보병 위주에서 기병이 활약하는 무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거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말을 탈 때 여러분들 말 타보신 분 있어요? 관광으로만 타봤지 저는 잘 못 타봤는데 관광으로 저도 이렇게 타보지만 관광으로 탈 때도 사실 말 안장이 있고 우리가 발을 걸 수 있는 등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말에 타지 그렇지 않으면 말은 못 타요. 그런데 지금 말 안장과 등자는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이게 지금 기원전 2300년이니까 이 말 안장이 나타난 거는 기원 후예요. 기원 후 3세기 후반에서 4세기예요. 3세기에서 4세기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한 700년 전이에요. 등자나 안장이 있기 전에. 그런 상태에서 말을 그냥 타는 것도 아니고 창을 휘두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기병이 말 훈련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예를 들어서 말 위에서 여러분들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잖아요. 등자 하나만 있어도 발을 딱 딛잖아요. 디딤이 있잖아요. 등자 하나가 있을 때 등자 없을 때보다 3배의 힘을 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배. 내가 이거 디딤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디디면서.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한 거예요. 등자 이후에는 3배의 힘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딱 던지거나 이렇게 할 때 저쪽을 할 때 반동이 생기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쏠릴 때 쏠려서 내가 앞으로도 쏠리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튕겨져 나오면 만약에 세갑에서 튕겨져 나오면 내가 뒤로 넘어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냥 낙마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낙마. 상상을 해보세요. 말 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말 타는 것도 곱비 잡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제갈만 물렸던 거예요. 제갈하고 곱비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을 탔던 거예요. 그것도 스포츠용 말이 아니라 전쟁을 했던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창을 휘두른다는 건 어려웠죠. 그래서 기병은 원래 그냥 보조병이에요. 중장보병이 있으면 옆에가 취약하니까, 옆에가 없으니까 측면을 보호해주는 역할만 했던 거죠. 그런데 알렉산드로스가 기병을 본격적인 전투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훈련을 할 때 이랬다고 그래요. 이게 창을 딱 던지잖아요. 막 던지고 찌르을 때 반동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잡고 있으면 내가 쓰러지거나 반동에 뒤로 넘어지거나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딱 찌르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놓은대요. 놓고 다시 잡는. 이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동을 스스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등자가 없으니까. 몸 위에서.
그래서 유목민들이 그 몽골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도 기마술이에요, 기마술. 심지어 몽골 병사들은 뭐 뒤를 돌아서도 활도 쏘을 정도로 그 정도였으니까. 어쨌든 기병의 새로운 전투용으로 활용을 한 것을 극대화한 게 바로 알렉산드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투 장비가 획기적으로 발전을 해요. 전에 제가 그 아테네가 피레우스하고 아테네하고 장성을 8km 장성을 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공성전이라는 게 없어요. 공성전이라고 하면 성에 대해서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나 공격 방식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성을 쌓아놓으니까 스파르타도 그 강한 중장보병이 아테네가 장성을 하나 딱 쌓아놓으니까 어찌가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을 올라서 공격한다는 그 기술이 그때는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거 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너무나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무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로스 때에 와서 공성전을 할 수 있는 무기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바로 성에 큰 돌을 던질 수 있는 투석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굉장히 강한 힘으로 활을 쏠 수 있는 기계들. 그 다음에 멀리서 상대 기병이 오는 거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긴 창, 사리샤라고 해갖고 사리샤 창. 보통 한 2.5m 있던 거를 대폭 늘렸죠. 그래서 5.5m까지. 제가 여기 있어도 만약에 대표님 닿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과거에는 칼만 갖고 했을 때 칼이 맞닿는 거리가 아니라 칼 갖고 오르는 사람에게 나는 지금 5m 앞에 오면 바로 찌를 수가 있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거 두 가지 효과예요. 하나는 기병을 퇴치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중장부부를 찌르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무기 체계가 확 바뀐다. 알렉산드로스 때 와서. 야, 그 다음에 제가 디레 전투 소개만 했고, 디레 전투는 뭐예요? 섬이 있는 곳에, 섬에 그 공성전을 하고 있어서 바다를 메우고 들어가서 공략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바다를 메운 다음에 끌고 간 게 바로 이 공성탑이에요. 이 공성탑을 해서 이게 지금 우리 건물을 치면 3층, 4층, 5층 건물 그 수준으로 해갖고 각 층마다 이렇게 투석기, 를 싣고 가서 거기서 다 쏜 거죠. 그러니까 성과 같은 높이에서 공격이 가능하게끔 한 거죠. 이런 게 최초로 이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새롭게 보여졌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전투에서 이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줬고, 두 번째로는 알렉산드로스가 했던 게 포용 정책인데 하나는 두 가지 포용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들 전체를 끌고 들어가는 포용 정책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리더, 왕이나 파라오를 끌어들여서 상징으로 활용하는 포용 정책. 이 두 가지입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두 번의 큰 전투를 통해서 다리우스 3세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았다고 했죠. 다리우스 황제의 어머니, 아내, 딸들을 다 포로로 잡았는데 전혀 손대지 않고 융숭하게 대접을 했다고 했죠. 자, 그렇게 하니까 포로는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죽이거나 노예가 되는 거. 그냥 일상적인 고대의 관행이었는데 그 관행을 전혀 지금 지키지 않은 거죠. 오히려 지금 적장의 포로를 정말 그 인질로 삼고 갖가지 협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융숭하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본 페르시아 병사들이 알렉산드로스가 저렇게 관용을 베푸는구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게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페르시아 대왕의 가족과 대왕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페르시아 사람들이 저 이방인 정복자를 대하는 태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나중에는 알렉산드로스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페르시아 백성들로부터 민심을 얻는 정책을 한 거죠. 그게 바로 다리우스 왕을 굉장히 융숭하게 한 거예요.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완전히 괴멸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다리우스 3세는 도망을 갔습니다. 계속 추적을 해갑니다. 계속 추적을 해가니까 지금 페르시아의 이제 동북쪽, 지금에 말하자면 아프가니스탄이 있는 그쪽까지도 막 이제 도망을 갑니다. 계속 쫓아가니까 페르시아 병사들 간에 이제 서로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계속 쫓아오고 있으니까 우린 다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왕을 버리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을 죽이면 쫓아오지 않을 거 아니냐. 그 박트리아의 하나의 장군인데 베수스라는 장군인데 그 장군이 주도가 돼갖고 다리우스 왕을 속여서 마차로 모시고 가다가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을 칭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쫓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다리우스가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다리우스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간 거거든요. 그럼 어때요? 죽었으니까 잘 됐다 하고 뭐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엄청 슬퍼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뭐냐면 정말 자기가 진짜 적과 적이지만 왕 대 왕이잖아요. 대제국의 왕이잖아요. 페르시아 왕.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당당하게 싸워서 승자로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부하로부터 배반을 당해서 죽는다? 이거는 오히려 지금 알렉산드로스 분노합니다. 다리우스 3세를 죽인 거를 분노를 합니다. 저건 온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르스 왕에 대해서 인도 정벌 했을 때 포르스 왕을 만났는데 포르스 왕을 포로로 삼고 그대에게 마지막 말 할 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포르스 왕이 그랬잖아요. 나를 왕답게 대우해 주시오. 아마 살려주시오 했으면 죽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사생관이에요. 당당하게 하면 살 수 있지만 구차한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왕답게 죽어야 될 사람을 왕이 창에 죽는 건 영예로운 거지만 배반한 부하에 이게 비참하게 죽는 거죠. 이건 정말 진짜 가치 없는 죽음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리우스 왕이 죽은 것을 다 거두어 갖고 왕에 걸맞는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리고 지금 왕의 어머니, 아내들 다 있잖아요. 다 이게 이 다리우스 3세의 시신을 돌려주고 아주 후하게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전군에 명령합니다. 자기 왕을 배반하고 자기 왕을 죽인 저 역적을 반드시 쫓아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파사르가데라고 하는 곳에 가면 다리우스 왕조들의 역대 왕들의 무덤이 쫙 있는 곳입니다. 다리우스 3세는 여기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 있던 여기에요. 3세는 알렉산드로스한테 죽고 그 무덤이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런 정신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베수스라는 장수를 잡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했겠어요? 알렉산드로스는 그 장군은 페르시아 신민 중에서 가장 추악한 놈이다. 그래서 아마 페르시아의 극형이 뭐였냐면 거열형이에요. 거열형. 중국에 있던 거하고 비슷하죠. 사지를 4군데에 묶습니다. 4군데에 묶어요. 4군데에 나무 기둥에 묶고 당겨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수스를 사지를 찢어 죽입니다. 페르시아 시민들이 다 보는 데서. 자기 왕을 저렇게 비참하게 죽게 한 역적을 처형하게 그렇게 처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거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왕은 왕답게 대우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할지언정 그건 죽음은 싸우다 죽는 것은 영예로운 거죠. 그런데 모시고 가다가 야비한 술책으로 자기 주군을 죽인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자기 병사들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기 병사들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자기도 언제든지 내 부하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비참하게. 네,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 거는 정말 진짜 왕다운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가 남긴 게 뭐냐면 알렉산드로스는 그 많은 후야 장수들이 있었지만 장수들이 본받지 못했던 게 정말 그 동고동락하는 리더십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했을 거예요. 게드로시아 사막, 인도에서 철군해서 이란의 게드로시아 사막으로 다 철수를 하는데 많은 사람 병사들이 죽어갔다고 그랬죠. 물이 없어서. 그때 병사가 물을 구해다가 알렉산드로스에게 물을 갖다 바칩니다. 장군이시여, 이 갈증을 해소하고 목숨을 구하소서. 그랬는데 뭐예요? 모든 병사들이 이걸 쳐다보고 있죠. 근데 알렉산드로스가 뭐예요? 그걸 잔을 봤더니 바로 많은 병사들이 보는 데서 바로 사막에다 그대로 줄줄줄 쏟아버립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병사와 함께하는 그 정말 함께하는 동고동락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게 또 알렉산드로가 남긴 병사들에게 남긴 귀중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가 많은 병사들하고 실제 갈등까지 일으키면서도 이걸 계속 추진했던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헬레니즘 정신입니다. 뭐냐면 결혼 정책이에요. 결혼 정책이 뭐냐면 가장 어려웠던 게 알렉산드로스가 이 서양 사람들, 말하자면 그리스 사람들이 동방 양식, 왕의 지배를 받는 동양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민족의 지배자, 정복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이걸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페르시아를 무력으로 정복한 게 아니다. 내가 이들과 똑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 게 첫 번째가 뭐냐? 이 사람들하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같이 하나가 되려면 혈연이 돼야 돼. 혈연. 예. 혈연이 될 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나라에서도 결혼 정책을 통해서 동맹이 되거나 또는 혈연이 된 다음에 국가 연합이 되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알렉산드로가 첫 번째 한 게 페르시아하고의 동맹 관계 또는 한 가족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박트리아, 지금 아프가니스탄 있는데 거기에 갔을 때 박트리아가 또 끈질기게 저항을 합니다. 산악국가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전사들은 대단해요. 과거 소련이든 지금 미국이든 정말 거기는 그 굴복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병사가 많아서가 아니고 무기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게릴라 전술로 끈질긴 그런 저항력을 갖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 박트리아에서 제일 고전을 합니다. 그래서 박트리아를 정벌을 하고 나서 박트리아의 한 귀족의 딸인 녹사네, 지금 녹사네에서 반해서 눈이 아주 휘둥그레졌죠. 미모에 반하기도 했겠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가 이들과 정말 피를 나누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겠구나 해서 이 아내로 받아들이고 록사네의 아버지는 그곳의 리더였는데 바로 그대로 줍니다. 당신이 그대로 왕을 하시오. 그 지역에 그 지역의 족장 역할을 그대로 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진한 게 뭐냐? 이제 그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록사네 직접 결혼을 합니다. 저 결혼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의 결혼. 그래서 페르시아 병사들에게 전부 다 국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합동 결혼식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세계 어떤 정벌자도 자기와 자기 병사들이 그 피정복 주민들과 합동 결혼식을 한 예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유일해요. 그런데 거의 한 만여 쌍을 결혼을 합니다. 페르시아 여인들과 다 결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 지참금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정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전금을 통해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합동 결혼식을 성대하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페르시아하고 우리하고 이제는 뭐예요? 가족이 돼버린 거잖아요. 내 아내가 됐으면 이제 내가 지금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 가족이 됐잖아요.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아내의 가족들이나
말하자면 처가 사람들과 내가 적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한 정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을 만드는 정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는 지배자인데 여기 피지배자들하고 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냐. 어? 근데 그 알렉산드로스는 이 정신이 확고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병사들이 거부를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 결혼 정책까지는 순조롭게 갔습니다. 그리고 막 거기에 이제 장려금을 줬으니까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문화까지 내가 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는 이제 마케도니아 왕이 아니다. 페르시아 동방의 왕이기도 하다. 그러면 동방의 풍습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페르시아 복장을 입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페르시아 왕이 신하들로부터 그 문안을 받을 때 부복을 하고 엎드려서 인사를 하는 걸 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부복한다 그러잖아요. 부복. 그 부복하는 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워낙 그리스 사람들이 반발을 해서 나중에는 취소를 하게 되죠. 왜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그 왕이 친위돼도 역시 친위자들은 왕에게 직접 말을 걸 수 있었고 항상 동등자거든요. 친구라고 그랬거든요. 친구. 자, 친구 간에는 서로 동등하게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서서. 똑같이 서서. 우리 동양에서는 왕을 똑바로 볼 수도 없었고 내가 꼿꼿이 서서 마주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 사람에게 부복을 하라고 하니까 그 문화적 충격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는 문화 융합 정책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 큰 무리한 요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거두게 됩니다. 자, 알렉산드로스가 그 활동하면서 또 인상적으로 남겼던 지휘 철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장군들이 정말 닮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제 쉽게 닮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보시면 알렉산드로스는 처음에는 그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는 저렇게 안 했습니다. 단순한 그 투구만이 있었는데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할 때 수적 열세가 굉장히 월등하게 열세가 많으니까 이걸 뚫고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항상 대왕이 선두에 섰어요. 기병대가 기러기가 날아갈 때 제일 앞에 한 마리가 있고 이렇게 삼각대 모양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렉산드로스의 기병대는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꼭지점에 최고 한 사람이 가고 쭉 따라가는 식으로 갑니다. 근데 그 꼭지점에 왕이 서는 거예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겁니다. 나폴레옹도 그리하지 못했고 징기스칸도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만 유일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도 화려하게 치장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나를 다 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화려한 깃털을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멀리서 보더라도 알렉산드로스야. 그럼 뭐예요? 집중적으로 화를 받게 됩니다. 투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에게는 죽음의 표적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는, 아군에게는 뭐냐? 용기를 일으켜줍니다. 장군이 제 앞에 있어요, 지금. 죽을 위기를 뚫고.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너무너무 위험해서 왕이 저렇게 최전선에, 저건 왕이 아니라 전사예요, 전사. 알렉산드로스는 전사였다. 그 알렉산드로스 성격을 보면 여기 지금 얼굴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미남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얼굴이 하얗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완전 새님, 꽃미남 새님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을 받아갖고 굉장히 사색을 많이 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사색. 그런 말수가 적고 굉장히 수줍고 사색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유약해 보이는, A형만 보면 유약해 보이고 그렇게 굉장히 거친 사람이 아닌데 전장에만 가면 엄청나게 돌변하는 거예요. 돌변.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된 듯
자기는 모든 죽음이 피해간다고 생각하는 듯이 당연히 거칠 것이 없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 부하들에게는 경외감, 정말 이건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경외감을 품게 되는 거고 정말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니까.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의 성격을 정말 그냥 단순히 예유내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전장에 서면 완전히 다른. 그리고 원래 왕이나 최고 지휘가 저를 제일 앞에 안 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아세요? 내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왜 그러냐면 뒤에 있어서 전장을 전체를 다 내려다보면서 전장 지휘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어서 전장의 판세를 보고 그때그때 진영을 옮기고 그 다음에 배치하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는 그걸 뛰어넘는다는, 알렉산드로는 최고 꼭지점에 있으면서 전체 전장을 지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령 몇 명을 두고 끊임없이 왔다 갔다 저쪽 전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꼭지점에 있으면서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이 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전술과 전략, 그 다음에 전투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귀재예요. 자기가 전투의 현장에서 몰입하면서도 전체를 전장을 지휘할 수 있는 건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장군의 지휘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대왕의 그런 뒤만 쫓아가기만 하면 승리가 올 수 있었던 거죠. 자, 저런 정신으로 했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페르시아는 그 당시 이 페르세폴리스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가보면. 그 당시 동서양을 통틀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왕궁. 어마어마하게 큰 왕궁. 뭐 그리스의 왕궁 정도는 뭐 왕궁도 아니죠. 펠라 왕궁,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자신이 있었던 펠라 왕궁하고는 뭐 될 바가 아니죠. 저도 펠라 거기 갔을 때 너무 수수해갖고 이게 마케도니아 최고 제국의 왕궁이란 말이야? 제가 좀 놀랬는데 페르세폴리스를 가보니까 더 놀란 거예요. 이란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 주춧돌만 지금 남아 있는데도 여기 이제 만국의 문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만국의 문이 있고 이 전체가 지금 이 왕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대단하죠. 어쨌든 이 왕궁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너무 아까워요. 아마 이 페르세폴리스예요. 이 전각의 기둥들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이 페르세폴리스를 다 불태워버려요. 이게 불태워지지 않았다면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모습으로 돼 있던 거예요. 요 위에 소가 딱 그 받치는 기둥 양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자, 이 페르세폴리스를 불태워버리죠. 그래서 저거는 보통 이제 연애를 베풀고 술김에 그랬다라는 설도 있고 또는 어떤 여인이 뭐 꼬드겨서 그랬다라는 설도 있고 사실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알렉산드로스가 우연히 그 화재를 낸 건지 방화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페르세폴리스는 너무나 웅장하고 거대한 궁전이기 때문에 저거를 유지했을 때 계속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하나의 또 상징이 되고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보통 한 왕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 역대 모든 나라들을 보면 항상 전 왕조에서 했던 것들을 다 부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사람들이 보면 이 복고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왕정을 그리하는 향수를 갖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너무나 위대했던 이거를 둬 갖고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나중에는 우리 마케도니아가 위협적이었다고 생각해서 아마 화재를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대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이 왕궁이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자, 저게 이제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인데,
이집트에서도 아주 알렉산드로스는 영리합니다. 고르디온에 가서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으면서 내가 동방의 지배자가 될 거라는 신탁을 확인시켰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상징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집트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이집트는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냥 무연립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가 전혀 대항도 못하고 그냥 열었겠느냐? 왜 그랬냐? 거기 보면 가기 전에 티데라는 곳도 있었고, 그 가우가멜라 전투를 통해서 다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이집트로 들어갈 수 있는 기지라고 할 수 있는 페니키아 지역을 완전히 평정을 한 거예요. 지금 레바논, 그 다음에 요르단, 이스라엘, 시리아 여기를 완전히 평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역은 이집트가 항상 이 무역을 하는 최대의 파트너예요. 페니키아가. 모든 문물의 교역이 페니키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페니키아하고 카르타고 거기를 통해서 이 지중해의 프랑스 지역 같으면 마살리아, 지금의 마르세유까지 다 무역로가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터전이 다 상실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집트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절로 그냥 이집트가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에 들어갈 때 하나의 이집트 전체 신민들을 사로잡는 정책을 하나 딱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냐? 아까 고르디의 매습을 통해서 동방 지배자라는 것을 신탁으로 확인받은 것처럼 여기서는 뭐야? 내가 왕이 되고 이집트를 지배자가 되려면 바로 이집트의 지배자는 파라오잖아요.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거든요. 신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다. 그래서 자신이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굴복시키려면 내가 신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아몬 신전이라고 아몬-라 태양신을 모시는 신전에 가서 사제들에게 딱 사제들과 협상을 해서 사제들이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아몬 신의 아들이다라는 선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왜 이집트에서 아몬 신을 아들이라고 하고 받아들였을까? 사실은 지금 이집트가 볼 때는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그때는 무력으로 싸웠다가는 이집트가 다 완전히 멸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디레에서 잘 봤잖아요. 저항을 하는 데는 무자비하게 다 죽였거든요. 저항을 하거나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복하는데 뭐냐? 우리가 제대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급진히 해서 제대로 대접받자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종교 체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사실 정복자는 타민족을 지배할 때 그들의 종교를 묵살하거든요. 대부분. 일본도 우리나라에서 토속신앙 같은 걸 다 묵살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일본에 가면 자기들은 그 토속적인 걸 계속 유지해 나가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민족의 그런 문화나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에 가면 페르시아 문화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 문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아몬-라 신이 나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무시해야 마땅하잖아요. 사실 전혀 관계 없으니까 그들의 신이었지 나의 신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굴복하고 들어가는 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이집트에서의 파라오의 정통성을 그대로 자기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파라오가 되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저는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의 그 기자에 갔을 때 저 거대한 피라미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대목이 안 나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방문해서 정말 그 알렉산드로스가 어록을 남길 만한데 그게 없더라고요. 이 전기 여러 분의 전기가 있는데 다 찾아봐도 이집트에 가서 알렉산드로스가 중요한 발언한 것들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다 제가 볼 때는 거기를 다 둘러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안 볼 수가 없죠. 안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대중들은 다 환영을 하게 됩니다. 다 받아들인 거죠. 자, 이게 기자의 피라미드인데 여러분들 멀리서 사진 찍으면 그냥 삼각형만 보이잖아요.
제가 가까이 가서 본 거잖아요. 가까이 가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원래 이렇게 돌이 이렇게 돼 있는데, 톱니바퀴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원래 최초에 만들 때는요, 거기를 완전히, 세멘트 칠을 하듯이 이렇게 아주 매끈한 벽으로 이렇게 두껍게 이만큼 또 돌가루를 덮인 그런 형태예요. 이건 지금 다 벗겨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피라미드 가면 꼭대기만 요만큼 매끈한 게 남아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예. 대부분은 다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아니에요. 다 껍데기가 벗겨져 나간 거예요. 벗겨져 나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제가 이게 좀 돌 크기를 보여주려고 좀 가까이 찍은 거예요. 이 밑바닥이 제일 밑바닥이잖아요. 이만큼이 다 이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사실은 큰 돌들이 보통 한 이 돌이 여기서부터 여기 한 3m 막 이상 되는 그런 돌들이에요. 이런 돌을 쌓아놨으니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진짜 불가사의라는 게 정말 이해가 돼요. 저건 현대 토목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어쨌든 알렉산드로스는 저런 이제 피라미드를 보고도 기가 죽지 않았을 거고, 오히려 저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정점, 내가 파라오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굳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 다스의 엄마하고 같이 나온 아이들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 집 아이들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원래 셈족도 아리안족만 이쁜 게 아니라, 아리안족은 더 골격이 더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한데, 셈족도 굉장히 이목구비가 일반 중동 사람들보다 굉장히 강해요. 강해서 코나 눈이 크고 오똑하고 해서 이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 이 피라미드예요. 셈족이에요? 함족이 아니에요? 셈족. 예. 중동족이 전부 셈족이에요. 예, 셈족이에요. 셈족. 예, 고분파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다 셈족에 들어갑니다. 그 셈족이 지금 리비아에서부터 모로코, 북아프리카 있잖아요. 거기서 전부 다 셈족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슬람 문명권이죠. 대부분 다. 자, 여러분들 이 주화 있잖아요. 여러분들 동전 갖고 있잖아요. 이 주화를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기원전 6세기에 처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두 번째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새겨놓은 걸 보면, 이건 굉장히 투박한 거예요. 이건 정말 주화를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리고 그 주화들이 통용되는 주화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통용되지 못하는 상징적 주화거든요. 그래서 이 당나라 시대에도 명도전에 이만한 칼처럼 돼 있는 거, 그건 고리에서 쭉 걸지만 그건 보여주는 것이 실제 거래를 못하죠. 거의. 근데 이 주화가 생기는데, 이 주화에 그리스 사람들이 처음에 새겨놓은 게 뭐냐? 다 올림푸스 신을 새겨놓습니다. 최초로 사람을 새겨놓은 게 알렉산드로스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모든 나라의 주화에 사람을 새기는 거거든요. 이게 알렉산드로스가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신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전에는. 한 400년 동안 이전에 주화가 생겨 한 400년 동안 신만 오로지 제우스, 아폴론, 아테나, 데메테르 등 12신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최초로 알렉산드로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알렉산드로스가 거의 신격이 된 거죠. 신격. 신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주화라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거니까 항상 보는 거잖아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바로 앞면에는 알렉산드로스, 뒷면에는 제우스. 내가 제우스격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상징적이고 큰 선전이 어디 있어요? 주화를 통한 이 엄청난 정치적 선전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이 신격화는 이제 알렉산드로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랬고, 본인도 그거를 신격화를 원했죠. 이것도 역시 여기는 지금 이제 승리의 여신을 딱 새겨놨죠. 알렉산드로스. 예,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알렉산드로스가 기원전 323년에 사망을 하잖아요. 알렉산드로스가 저런 영향을 많이 미치고 거의 신격화까지 간 사람인데, 알렉산드로스가 죽자 거의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독살설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라리아에 걸려서 열이 굉장히 나고 하다가 이제 죽었다고 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말라리아에 걸렸던 걸로 이렇게 보는 게 거의 타당합니다. 근데 독살설도 끊임없이 나오죠. 워낙 큰 영웅이 나오면 항상 독살설이 나옵니다. 근데 알렉산드로스가 죽자, 자, 장군들 어떻게 했겠어요? 누구한테도 주지 않았어요. 가장 강한 자라고 했으니 도대체 어찌 하오리까요? 무덤으로 하겠어요? 네? 무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 죽음을 놓고 이 무덤을 어디에다 써야 되냐? 알렉산드로스 왕조는 아이가이라고 지금 마케도니아에 있는 지역에 있거든요. 아르가이 그 왕조가 처음으로 나타났대. 펠라 왕국 있는데 말고 전에 도읍지가 있고 그 다음에 왕국을 옮겨서 펠라거든요.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 먼저 이제 왕조가 창시했던 그곳이 있어요. 거기에 베르가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그 왕릉이 선조들의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탁처럼 뭐가 있었냐면 이 아르가이 왕조의 왕가 무덤에 사람이 묻히지 못하는 순간 마케도니아는 망한다. 이런 이 전설과 신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바로 마케도니아로 가야 돼. 예, 우리 왕조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왕조가 멸망한다니까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둘러싸고 자, 제일 강한 자에게 지금 제국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 죽은 알렉산더가 산 모든 장수와 병사들을 지배합니다. 죽은 알렉산드로스를 더 오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알렉산드로스는 자기가 전에 말리족하고 싸울 때 성벽을 자기가 기어 올라가 갖고 이건 대왕이 아니죠. 전사가는 짓이잖아요. 제일 먼저 자기가 성벽을 올라가서 성루에서 싸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싸우다가 정말 이건 진짜 미친 짓이거든요.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거기 둘러싸여 갖고 악천고투를 하다가 그 창을 맞아 가슴을 뚫었습니다. 가슴을. 그래갖고 그걸 뽑아내고 한 몇 개월을 사경을 헤맬 정도로 가장 치명상을 입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부하들이. 어쨌든 그 왕이 들어갔으니까 그걸 구하려고 막 들어가고 간신히 구해왔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병사들은 항상 트라우마가 있어요. 왕이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항상. 왕이 갑자기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독사설도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모반설도 나오기 때문에 항상 알렉산드로스의 건강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병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위대 병사들 특히 중장보병 친위 병사들은 항상 알렉산드로를 직접 보길 원합니다. 살아있는가 안 있는가를. 우리 궁정문화처럼 그렇지가 않았어요. 거기는 병사들하고도 왕이 1대1로 다 대화를 할 정도니까. 그래서 그 왕이 아플 때도 막사에 다 병사들이 지나가면서 왕이 누워있을 때도 다 보게 합니다. 지나가면서 그럼 왕이 눈인사하고 자기가 움직이지 못할 때는 그 다음에 그렇지 말을 할 때는 격려하고 이런 게 이 관습이에요. 이 알렉산드로스가 취한 그러니까 병사들하고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죠. 병석에 있을 때도 그 자기 존재를 계속 알려줘야 돼. 그리고 또 병사들도 봐야만 알렉산드로가 살아있다. 지금 병석에 누워서도 화를 맞고 지금 죽을 지경이어도 내가 보면 이제 용기를 얻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알렉산드로가 죽었잖아요. 그럼 병사들이 그걸 보여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처음에 죽음을 감춥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측근 장군들이 이제 죽으니까 이걸 숨깁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알릴까, 병사들한테. 네, 핵심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그 마케도니아에 처음부터 왔던 중장보병이 굉장히 단결력이 세고 발언권이 셌거든요. 그 사람들이 장군들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그 군대가 민족 군대예요.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갖고 저 장군 죽여야 하면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군들도 병사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한테도 항상 그래도 알렉산드로스는 자기가 뭐를 결정하고 요구할 때는
전체 군대를 모아놓고 연설을 통해서 설득을 했지 그냥 지시가 아니에요. 설득을 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인도 정부를 할 때도 병사들이 나 못 간다. 거기 더 이상은 이제 그래갖고 결국 알렉산드로스가 명령을 못 하잖아요. 교교의 그 알렉산드로 그걸 수용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공황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다 감추게 되죠. 감추게 되고 이거 병사들이 하루라도 알렉산드로스를 못 보면 난리를 칠 텐데 우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난리를 칠 거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보여주자. 그래갖고 알렉산드로스를 원래 그 마케도니아의 풍습은 그대로 이 베옷을 입힌 다음에 그 이제 마포를 입힌 다음에 무덤에 묻는 거예요. 근데 몸을 상하지 않고 그대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막 병사들이 엄청 보고 싶어 할 거고 우리가 죽었다고 그러면 안 믿고 장군들이 시해를 한 걸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다. 장군들이 병사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드로스 보여주는 게 제일 상책이다. 그래서 더군다나 알렉산드로 없이 우리가 끌어갈 수 없다. 아무도 서로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최고 강자로.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오랫동안 살아있는 모습이라도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우리가 가까이서 그 실체를 볼 수 있게 해야 여기가 지금 다 분열이 되지 않고 그나마 유지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묘안이 뭐냐? 알렉산더를 방부 처리합시다. 그래서 여태 마케도니아나 그리스에서는 인간을 방부 처리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건 이집트에서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내장을 다 꺼내고 이집트식 방부 처리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런데 너무나 얼굴이 방부했는데도 화장을 안 했는데 너무나 얼굴이 그냥 살아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해놓고 병사들한테 병으로 이렇게 해서 했던 걸 다 설명하라고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방부 처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이제 죽은 사람을 아련해 가고 가는데 그래서 이걸 어디로 묻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어떻게 묻느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첫째 방부 처리해서 보존해서 많은 사람들 보게 하자 이건 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걸 어디다 묻을 거냐? 역시 왕가에 묻어서 그 신탁에 걸리지 않도록 하자. 그 왕가에 가자. 마케도니아로 보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저 왕의 운구를 들어서 이게 운구차예요. 역사상 인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운구차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이게 지금 기둥으로 이렇게 집을 진 거죠 말하자면 이거를 좀 수십 마리의 말이 끄는 그런 형태죠. 이 안에 이제 관을 넣었던 거죠. 그때 묘사했던 거를 토대로 해서 이게 모사를 해낸 겁니다.